네, 31페이지입니다. 이 정보자산의 식별 및 가치는 이제 위험평가 하실 때도 나왔던 내용이고 또 위험평가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실 거고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수준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유책 페이지도. 중간에 사각형 안에 온라인이란 말이 또 나오긴 했습니다. 정보자산의 가치는 단순히 보안 측면이 아니라 조직의 성장, 수익성, 경쟁력 확보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목표와 온라인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테이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중요도라고 제 줄을 쳐놨죠. 이 중요도 그래서 다른 시험에서는 자산의 민감도, 중요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시즘은 딱 요거만 물어봐요. 요거만. 크리티컬리티. 이걸 답으로 하는 문제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센시티비티란 말을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중요도. 예. 그래서 다음 32페이지의 내용도 겹치는 내용이라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입니다. 이쪽 페이지는 하셔야 돼요. 정보자산 분류. 1번의 분류 목적을 보시면 모든 자산을 보호하는 건 비용 대비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보호 수준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줄에도 정보자산 분류의 목적. 자산을 분류하는 주된 목적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자산의 적절한 보호 수준, level of protection,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것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냐면 위험 관리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하죠. 위험 관리의 목적은 자산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거. 이렇게. 그렇죠?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목적과 답이 같아요. 자산 분류의 목적은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는 거다. 위험 관리의 목적과 답이 같으니까요. 같이 활용할 수 있어요. 2번 정보자산의 분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2번만 보시면 돼요. 중요도. 센시티비티가 안 나오니까. 이 센시티비티는 사실 기밀과 관련되어 있죠. 컨피덴셜리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밀과 관련되어 있는 게 센시티비티면 크리티컬리티는 주로 운영과 관련된 가용성 측면이 좀 강해요. 만약에 자산 분류를 잘못되어 있으면 누가 이 오류를 바로잡죠? 자산 분류. 잘못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를 교정하는 사람은 자산 분류 한 사람이 해야죠. 데이터 소유자, 데이터 소유자, 혹은 정보 소유자, 인포메이션 오너가 하겠죠. 정보 자산의 어떤 오류를 바로잡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정보 소유자, 데이터 소유자라고 하셔야 돼요. 자산 분류의 에러, 오류, 이거 수정하는 사람. 이건 별도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맨 끝에 줄에 영어로 하나 적어 놨어요. 맨 끝에 줄에 정보자산의 비즈니스 가치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정보자산의 비즈니스 가치는 크리티컬리티로부터 나온다. 가용성, 아니 크리티컬리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정보자산의 inherent risk.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고유죠. 이거 별도로 적으셔야 돼요. 고유. 고유의 리스크에 임팩트를 주는 것은 크리티컬리티입니다. 비즈니스 크리티컬리티. 정보자산의
인헤런트 리스크에 임팩트를 주는 것은 크리티컬리티. 임팩트를 주는 것은 하면 비즈니스의 크리티컬리티다 라고 하나 별도로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페이지는 어쨌든 한 문제 나올 겁니다. 34페이지예요. 역시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한번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자산 분류할 때 첫 단계가 자산을 먼저 알아야죠. 우리 회사에 보호해야 될 자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 1번의 두 번째 점을 보시면 1번의 두 번째쯤에 모든 정보 자산을 목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단계예요. 그래서 목록의 영어가 인벤토리죠. 요거. 영어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첫 단계예요, 이게. 영어로 인벤토리가 나오면 이제 재고가 아니라 목록 쭉 나열해 놓는 겁니다. 리스트업 해 놓는 거. 이게 항상 인벤토리란 말이 나올 때 항상 첫 단계 답으로 잘 나오는 편이에요.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35페이지도 특별한 거 없어요. 36페이지의 문제입니다. 19번. 여기서 20번 빼놓고 다 푸셔야 돼요. 19, 21, 22, 23, 24가 다 문제화돼서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정보 자산 등급 정책을 개발할 때 첫 번째로 행해져야 되는 것. 그럼 자산 분류의 시작점은 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분류할 것인가를 정의해 놔야지 거기에 맞게 분류를 하고 통제를 하죠. 그러면 크라이티어리라는 말이 있네요. 기준을 수립한다. 자산의 등급 레벨을 정의하기 위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눠 놓는 거니까. B번. 시험 수준이에요.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21번입니다. 여기서는 위치 오브 더 팔로잉이니까 예제 중에서 자산 등급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 첫 번째로 행해져야 되는 거는 자산을 다 나열해 봐야죠. 목록화, 인벤토리. 답은 B번이에요. B번. B번이고요. 22번. 자산의 등급 레벨은 주로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네요. 자산의 등급 레벨. 이게 탑 시크릿인지 시크릿인지 컨피덴셜인지 이 등급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이 자산의 어떤 분류 기준이죠. 어떻게 보면 자산을 탑 시크릿, 시크릿, 컨피덴셜로 분류하는 기준은 크리티컬리티 혹은 센시티비티 혹은 손실, 어떤 비즈니스 손실로 인한 임팩트, 비즈니스의 어떤 임팩트 이런 거니까 A번이죠. A번. 23번도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자산 분류를 결정할 때 주로 자산 분류에 의해 결정되는 거. 자산 분류의 목적은 아까 하셨던 레벨 오브 프로텍션이었죠. 분류 기준. 이 위험 관리의 답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24번. 자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자, 이 문제에서는 가치예요. 밸류에이션.
돈과 관련된 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 이 자산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써의 어떤 비용도 될 수도 있고요. 대체 비용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건 A번입니다. 비즈니스 손실, 잠재적 손실에 대한 비용. 근데 B번 같은 경우는 자산의 중요도와 민감도를 나타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돈하고는 관련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더 답이 됩니다. 비즈니스 손실. 이렇게 하셨고요. 37페이지는 약간 다른 주제인데요. 이사카의 어떤 시즌 교재는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화돼서 문제를 만들어 놨기도 했는데 실전 시험에는 이게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적어 놨고요. 조직의 어떤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달라요.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니까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도 달라집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3개를 적어 놨고요. 첫 번째가 맥이라고 돼 있어요. 강제적 접근 제어. 이 기술은 레이블, 딱지를 붙여놓고 제어를 합니다. 어떤 데이터에 이런 딱지가 붙어 있어요. 레이블이. 군수작전통신이라는 게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그 데이터는 군수작전통신 부서에 있는 군인 중에 컨피덴셜 이상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블로 접근을 제어하는 기술을 맥이라고 해요. 맥.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탑 시크릿의 등급을 가지고 있고 행정, 운수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주체는 여기 있는 데이터에 못 들어가요. 등급은 높죠. 탑 시크릿이기 때문에 높지만 이 사람은 행정과 운수에 대한 것 중에 탑 시크릿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딱지를 붙여놓고 접근을 제어하는 기술을 맥이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군밖에 없어요. 군에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이 맥입니다. 그래서 이 맥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기밀성이에요. 비록 암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등급이 높다라고 내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등급이 높다라고 해서 내가 탑 시크릿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탑 시크릿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요 범주 안에 있는 것 중에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즌 문제 이걸 낸 적이 있어요. 맥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밀. 근데 요즘은 이런 직접적인 걸 안 내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 안 내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하나. 2번, DAC는 임의적 접근 제어.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공유 폴더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건 내 마음이죠.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임의적이라는 말 쓴 겁니다. 그럼 이걸 왜 적어놨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디스크리셔널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등장해요. 이때 이 뜻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 예제에서 디스크리셔널이 하면 임의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많이 이런 단어 어디서 나왔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가이드라인, 플렉시빌리티,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플렉시블한 거. 이게 바로 디스크리셔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리셔널의 영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어 단어가 나오면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이라는 뜻이라는 거. 자, 3번. 3번은 잘 나오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어쨌든 3번은 물어보니까 보안의 원칙이기도 하고. 직무가 자꾸 바뀔 때마다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만들어주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권한이 바뀔 때마다, 직책이 바뀔 때마다, 역할이 바뀔 때마다 권한을 만들어주기 불편하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게 하면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례를 보시면 의사, 간호사, 약사가 있죠. 이 환자들의 데이터를 보는 데 있어서 의사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약사도 보고 다 봐요. 그러면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간호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약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이렇게
역할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게 되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의 모든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역할 기반 접근 통제는 하고있는 역할에 따라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잦은 이동의 의미는 직무 순환, 로테이션, 잡 오브 로테이션. 줄침 부분은 요거고요. 잡 오브 로테이션. 턴오버, 이직. 이런 조직은 직무가 자꾸 바뀌니까 권한 관리하기 힘든데 역할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문제 좀 잘 내는 편이고요. 예제 세 번째 다시 보시면 교수, 교직원, 학생 하고 있는 역할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지죠. 역할 기반 접근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인증 서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다 만들어 놔요. 그럼 그 역할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ost cost effective라고 되어 있죠.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통제 방식은 역할 기반입니다. 그래서 얘 장점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는 easy of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권한 관리가 쉽다는 거예요. 권한 관리가. 별도로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무 분리. separation of duty. 직무 분리. 그 다음에 리스트 프리빌리지. 최소 권한. 내가 리스트 프리빌리지, 직무 분리, 최소 권한, 권한 관리가 쉽다. 딱 세 개입니다.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이 영업부서로 로테이션 되면 인사 데이터 다 권한 삭제하고 영업 데이터 권한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획으로 갔다. 그럼 일부 권한 삭제하고 권한 만들어야 되고 이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롤에 맞게 데이터가 다 매핑이 돼 있으면 그냥 여기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면 자동으로 권한 삭제하고 권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부에 있는 이 사람은 인사 데이터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소 권한이 되고요. 또 직무 분리 효과가 있는 겁니다. 권한 관리도 쉽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고 시험에는 얘만 지금도 나오는 편이에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롤 베이스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오버헤드를 줄이고 싶다. 그럼 얘가 답이죠. 관리가 쉬우니까. 권한 관리에 오버헤드를 줄이고 싶다. 혹은 권한 관리에 오버헤드가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역할 기반. 오버헤드를 줄이고 싶다. 혹은 오버헤드가 증가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역할 기반 롤 베이스드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역할 기반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 문제가 바로 38페이지 25번입니다. 25번. 이 스테이크홀더란 말 문제 잘 나오는 단어예요. 거버넌스 파트에. 이해관계자. 비인가된 이해관계자에게 기밀 데이터가 유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할에 따라 역할 기반 이 R백을 쓰면 사용자 역할에 따라 최소한만의 권한을 부여하니까 답이 B번이 됩니다. B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 기반을 답이 되게끔 시나리오를 좀 짜는 편이에요. 자, 26번은 뭐 예전의 문제에서 지금은 나오진 않지만 temporary, 임시직이 excessive, 과도한 접근 권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임시직에 따라, 임시직, 역할에 따라 나누면 되죠. 역할 기반, 4번입니다. 자, 27번을 보시면 가장 효과적인 접근 통제인데 프리벤트 한대요. 사용자들이
비인가자들에게 파일을 쉐어하지 않게. 비인가자들과 같이 쉐어하지 않게 하면 맥입니다. 기밀이죠, 이거는. 기밀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인가자들에게가 아니고 비인가자들과 같이니까 역할하면 그 역할은 다 같이 동일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기밀성이라서 쉐어하지 않는다. 기밀의 의미로 맥이 답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안 나와요. 26번, 27번은. 28번입니다. 소수의 인력, 20그루니까 소수의 인력이 엘리베이티드라고 그러니까 좀 높여진 거, 고급 권한, 고급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높여진 소수의 인력이 고급 권한을 공유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의 직무 분리니까 기능별로 권한을 세분화하는 거, 역할 기반이죠. 역할에 따라 세분화하면 되니까 롤 베이스드, 답은 B입니다. 이렇게 역할 기반을 답을 하는 문제를 만들어요. 자, 그다음 30번 이제 이게 기출 문제죠. 역할 기반 룰이 아니라 롤입니다. 역할 기반 접근 통제를 설계할 때 최선. 다음 중에서 최선의 접근법은 B번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4번은 개인이 로그온할 스크립트를 사용한다. 이건 뭐 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1, 3번 중에 멀티팩터 인증은 당연히 쓰는 거고 여기서 역할 기반에서 중요한 거는 역할에 따라 나눠놔야 되죠. 직무분리표, 그래서 워크 펑션, 매트릭스 어떤 직무분리, 어떤 임무 기능 매트릭스, 업무 기능에 대한 매트릭스를 만들어놔야 되죠. 답은 A번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쪽 페이지는 25번, 30번. 39번입니다. 39번에 크리티컬리티라고 또 나왔네요. 이게 센시티비티라는 말 잘 안 쓰죠. 자산의 크리티컬리티를 결정하는 방법과 자산의 어드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정적 이벤트의 영향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1번, 1번에 있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산의 크리티컬리티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BIA라고 있어요. BIA. 혹시 이 BIA가 다른 도메인에서 나왔었나요? 자세히 나왔나요? 이건 다음 주에 하시게 될 텐데 보통 재해복구에 나오죠. 이게 재해복구할 때 각 비즈니스별로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스템, 중요한 데이터, 각 부서별로 그런 각 부서별로 핵심적인 크리티컬한 자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것. 여기서도 이제 핵심 자산을 식별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산의 중요도 평가가 되고 나중에 재해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복구할 것인지 어느 정도 어떤 허용할 것인지 임팩트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는 게 BIA예요. 참고로 BIA가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얘가 답이 되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자산의 크리티컬리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BIA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핵심적인 자원을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에 1번만 하세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다 읽으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BIA가 다음 주에 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예, 40페이지에 이번엔 부정적인 이벤트로 인한 임팩트를 평가하는 방법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여기 1, 2, 3, 4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선 3번만 하셔도 돼요. 3번.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BI 자체가 중요해서 3번만 40페이지에. BI 해놓고 체크 표시에 핵심적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식별한다. 사고 발생 시 영향을 분석한다. 근데 어떤 영향이냐면 우측에 나와 있죠. 재정적, 파이낸셜, 오퍼레이셔널 영향을 평가한다. 이게 BIA 아웃풋이에요. 이거의 아웃풋, 산출물. 산출물은 파이낸셜, 임팩트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오퍼레이셔널, 운영상의 임팩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 크리티컬한 자원, 크리티컬한 기능을 확인하기 때문에 재해가 생겼을 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BIA의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BI가 워낙 중요하니까 이건 BI 부분만 읽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시험에 문제화돼서 나오진 않습니다. 네. 자, 41페이지. 41페이지는 아예 안 하셔도 돼요. 41페이지는 그냥 찢으세요.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시즌 매뉴얼에 나온 걸 순서대로 제가 작성하다 보니까 자세히 적어 놓은 것 뿐이고요. 안 하셔도 돼요. 자, 42페이지입니다.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정보보안 아키텍처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보보안 아키텍처는 조직의 전반적인 보안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및 보안 기술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방법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의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전략이에요. 보안 전략. 그래서 전략을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줄에는 통합, 인테그레이션. 통합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이 문제 푸실 때 이 두 개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전략을 설계한다. 그러면 정보 전략과 비전을 가장 잘 지원하는 건 무엇인가? 조직의 정보 전략과 비전을 잘 서포트해 주는 거. 그게 아키텍처죠. 예, 보안 아키텍처. 예,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게끔 나와요. 정보 전략과 비전을 가장 잘 지원해 주는 어떤 소스가 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정보 보안 아키텍처.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요 목표에서는 2번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안 하셔도 돼요. 딱 2번만. 보안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목표를 보시면 보안 솔루션과 기술을 조직의 기존 시스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통합이라고 되어 있죠. 통합한다.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보안 솔루션과 기술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술을 조직의 기존 시스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필요한 것은 보안 아키텍처. 보안 솔루션과 기술을 조직의 기존 시스템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면 보안 아키텍처라고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가 답이 되는 거 두 개. 요거와 방금 읽어드렸던 거. 예.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43페이지고요. 43페이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